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마리 앵커입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쇄신책을 내놓았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내 개혁 아이콘, 개혁 요정인 김용민 최고위원을 모시고 쇄신책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먼저 27일 있었던 정경심 교수 4년 징역형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 해외 동포들 사이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4년이면 김건희는 징역 40년이라면서 정경심, 김건희, 최은순, 김학의 사건이 판검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불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비판이 컸습니다. 의원님은 정경심 교수 4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의 입장입니다. 매우 불공정한 판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변호사였기 때문에 판결을 단순히 어떤 감정적으로만 보지는 않고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그 관점에서 보더라도 대법원에서 기존의 증거, 그러니까 동양대 PC에서 그 증거를 쓸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쓸 수 없다라는 판결을 대법원에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따라서 지금 조국 장관의 1심 재판에서는 증거를 쓸 수 없다라는 법원이 판단을 해놓은 상태였고요. 그럼 같은 PC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기존의 자신들의 판례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해야지 정상일 것인데 그 판단이랑 이 사건은 다르다라고 그냥 단순히 무시해버리고 넘어갔던 게 큰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안이라면 보통 대법원에서는 전원 합의체를 열어서 다시 한번 판단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상식적이고 공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뭐 조금 복잡한 말씀을 드려버리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게 재판 판사를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피고인의 신분이 무엇이냐, 피고인의 가족이 누구이냐, 남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극명하게 판단들이 갈리고 형량에 있어서도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사실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사법개혁을 저희가 민주당이 열심히 하지 못해서 거기서 이제 쌓여왔던 것들이 터진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반성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검찰개혁을 또 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다 쌓여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되었던 증거, 즉 제3자에 의해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인정을 받지 못할 거라 예상을 했는데 정경심 교수 PC가 정보로 채택되어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4년 확정. 이 경우는 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평가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보통 이제 신속한 재판을 해라라는 것들은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신속한 재판보다는, 법의 원칙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신속한 재판은 오래 끌면서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지, 진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신속한 재판을 하라는 의미는 아닌데, 이 사건에서는 진실을 외면하면서 신속한 재판에만 오히려 집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기상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선거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 1심 재판에서는 그 PC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재판에 새로운 이제 지평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법원에서 성급하게 매우 다급하게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마무리 지어버리면서 선거에서 사실상 불리한 그런 국면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매우 부적절해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검찰의 수사권 분리, 공소청 설치와 언론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요. 반면에 180석을 가지고 한 게 뭐냐라는 민주당에 대한 따끔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실망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개혁 법안을
필요한 때에 반드시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저도 너무 안타깝고 또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통과가 안 됐냐를 놓고 보면 저도 참 부끄러운데 당내 반대에 부딪혀서 통과가 결과적으로 안 됐습니다. 사실은 민주당만 마음 먹으면 당연히 통과시킬 수 있는 법들이었는데 민주당 내에서 이를 반대하는 분들이 계셔서 결과적으로 반대를 끝까지 넘어서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싸웠던 게 그 기득권, 우리 사회, 대한민국의 가장 큰 기득권 세력들, 게다가 그 기득권 세력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그런 상태의 기득권들이랑 싸우다 보니까 그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저항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저항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민주당 내를 분열시키고 민주당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자꾸 누군가가 내게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방해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내에서 그런 것들이 반대의 목소리가 자꾸 커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저희가 180석을 갖기 이전에 여야의 상황에 너무 적응이 많이 되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의 관행에 너무 젖어 있다 보니까 야당이 반대하는 이런 개혁 법안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안 된다. 그냥 이유 없이 안 된다. 이런 법은 여야가 협의해서 합의해서 통과시켜야 된다. 라는 그런 막연한 관행 같은 것들이 민주당 내에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행을 깨트려야 됨을 설득해야 되고 이 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개혁을 해나가야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둘 다 이제 실패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가 그 맨 앞에 나서서 그리고 저 포함해서 이제 같은 동료 의원들이 맨 앞에 나서서 같이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고 나니까 이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이 맨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비난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비난보다는 응원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염치는 없지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저희 앞장섰던 사람들이 잘못해서 제대로 못해서 비난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다시 앞장서서 나설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주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이게 도태되고 비난받는다라는 그런 자꾸 선례들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좀 조심은 저희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는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네. 얼마 전 민주당에서는 동일 지역구 연속 3선 초과 금지, 지방선거에 2030 청년 대거 공천, 586 정치인 용태론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새 정책을 내놓은 배경과 새 정책이 가져오는 효과 등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가장 큰 이유는요, 민주당을 기득권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국민들께서 민주당도 기득권이다라고 보고 계신 것인데, 특히 2030 청년층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르지 않다, 똑같은 기득권층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지껏 기득권 세력들과 싸우고 권력에 맞서 저항하고 항거했던 그런 정당이었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었는데 기득권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진짜 기득권을 우리가 타파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기득권이 아니다. 민주당의 기득권부터 먼저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에서 지금 출발을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새 신안들이 나온 것을 저는 이제 이재명 효과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되면서 이미 예견됐던 일들입니다. 두 가지 관점인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그 당내 비주류 세력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는 50대 대선 후보인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데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리고 현재 후보가 된 상황에서만으로도 일단 당내 주류 세력, 기득권이라고 불렸던 주류 세력들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50대 후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당선이 되면 그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3, 40대 장관들을 폭넓게 기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당내에서도 그리고 정치 세력 자체가 세대 교체, 세력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저는 이게 이재명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새 신안들을 내놓으면서 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를 고민했을 때 대표적으로 나왔던 것들이 동일지역 삼선 금지와 그다음에 청년 세대들에 대해서 지방선거에서 대거 공천, 더하기 나중에 22대 총선에서도 청년 세대에 대해서 의무 공천을 확대해서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그들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점은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은 상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국회의원은 연임 제한이 없었군요. 그럼 삼선 초과 금지는 민주당 자체에서 공천을 주지 않아 공천을 막겠다는 건지 아니면 여야 관계없이 법적으로 규정을 짓는다는 건지 그리고 동일 지역이 아닌 예로 서울에서 삼선을 하고 지방에서 다시 재선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네. 초과 금지가 된다면 노련한 정치인이 필요한데 이를 막는 일이 되지 않을지 우려도 되고요. 그 삼선 초과 금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부작용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그 지역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 삼선 연임 금지를 제한한 것은 지역에서 유착관계 같은 것들, 부정부패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인허가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보다는 사실 정부, 행정부,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와 입법 권한들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문성이 필요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삼선 때 레임덕이 발생하지 않게 한 필요성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삼선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그런 부작용들이 크기 때문에 동일 지역 삼선 금지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 지역 삼선 금지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역에서 삼선 연임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번 선거는 저희 이제 민주당을 기준으로는 흔히 말하는 열세 지역인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 이런 쪽에서 사실 삼선까지 했으면은 당내 중진이고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가서 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하고 거기서 당선이 돼서 민주당이 당선되니까 이렇게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더라, 바뀐다더라 라는 것들을 좀 입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저희가 당선이 잘 되는 좋은 지역구라고 볼 수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갈이라는 것들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정치인들이 자꾸 등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만 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까지 전체 다 할 것이냐는 이제 당 내에서 의견을 조금 더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아예 공직선거법에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먼저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라도 먼저 저희 당원 개정을 하고 저희가 공천할 때만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먼저 실현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거는 플랜 B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의원님이 보시는 이재명 후보는 어떤 분이신가요? 특히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저도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회의원과 도지사의 관계로 뵀던 게 인연이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저랑 같이 민변을 활동했던 민변 선배이고 제가 민변 후배이긴 하지만, 실제 밀접한 접촉을 하고 관계를 가진 것은,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서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만나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굉장히 큰 장점은,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누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천재다라고 저는 이렇게 막 부르고는 있는데,
정말 늘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들이 굉장히 디테일한 고민들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디테일에서만 머물면 이게 큰 정치를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떤 본인의 그 큰 정치 철학이 있는 상태에서 그 철학을 구현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이런 계층별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오랫동안 준비되어 있는 후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좋은 장점으로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의 의견이 합당하다라고 생각되면 실무자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실제 일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그런 구조들을 굉장히 잘 짠다라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동안 언론에서 보셔서 많이 이제 무섭다 혹은 차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실제 만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또 수다스럽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만나면 저는 한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정책 논의하고 이제 차 마시면서 논의하고 헤어질 걸 예상하고 시간을 짜서 가면 1시간 동안 붙잡고 막 얘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수다스러우신데 그게 막 이제 그 신변잡기에 대한 수다들도 물론 있지만 그걸 떠나서 솔직하게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는 따뜻하고 재밌고 수다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자분들도 실제 이재명 후보를 만나면 한두 번 만나면 매력 있다. 밖에서 보는 거랑 많이 다르다. 이런 평가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에서 저희가 가장 강조해야 되고 중요한 공약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555 공약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진입에서 끝날 게 아니라 선진국에 잘 안착해야 되고 안착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주요 국가로 성장해야 되고 발돋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완전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조차도 선진국에서 탈락을 걱정하는 상황인데 선진국에 갓 진입한 우리 대한민국이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에 안착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뒤로 후퇴할 것이냐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가 555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주가지수 5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그리고 세계 5위 국가로 성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555 공약을 내세웠고 그 공약을 위해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능력들을 집중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약이 사실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도 큰 의미를 갖는 공약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555 공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해외 동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들, 또 민주당을 미워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이제 생각들이 민주당이 너무 무능하다. 그래서 민주당 이번에 한번 혼 좀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굉장히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민주당이 조금 더 유능했어야 되는데, 필요한 개혁을 필요한 때 꼭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죄송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민주당을 혼내야겠다라는 심정 저도 100% 인정하고 혼내셔야 되는 게 이제 유권자로서 당연한 권리인데 민주당을 혼내시는 것이 자칫해서는 역사의 퇴보로 가고 국가가 뒤로 후퇴하는 결과까지 만들어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또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제대로 혼내실 거면 차라리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게 민주당이 크게 혼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동안 무능하고 느리고 답답한 이런 모습들이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이 한 명 바뀌고 한 명 탑재되는 순간 굉장히 다른 체질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제대로 혼내고 싶으시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민주당이 열심히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진짜 혼내는 것이고 그게 사실 우리 국민들께도 도움이 되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용민 의원님을 모시고 민주당의 새 시간에 들어보았습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과제인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힘쓰고 계시는 김용민 의원에게 해외 동포분들의 더 큰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JSTV는 전 제작진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독립 언론이자 대한 매체입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표시로 지금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